연방대법원이 인구조사를 조기 마감하고 데이터 수집 규모를 축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오전 LA 다운타운 원단 업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 진압에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무선 화재 진압 기계가 투입됐습니다. LA 시의회가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휴가 시행을 내년 1월 17일까지 보류하고 공무원들에게 할당된 강제 휴가 일시도 단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노년층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실수령액이 1.3% 늘어납니다. 낮은 모기지 이자율과 치솟는 주택 구입 수요로 내년에도 가주의 주택 시장은 화랑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가주민들에게 올 할로윈에 트릭오어트릿을 삼가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미시간 주지사 납치를 시도했던 극우 성향 무장 단체들이 버지니아 주지사도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고 연방수사국 FBI가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가을철 재유행이 시작됐다는 보건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는 바이든 후보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운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현재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수가 4년 전 대선 때보다 7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 이틀째인 오늘 공화당은 적극적인 엄호를 한 반면 민주당은 송곳 검증에 나섰습니다. 애플이 오늘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인 우세대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신형 아이폰 12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임상시험의 잇단 중단, 교착 상태에 빠진 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닷새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맑고 더운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1도, 밤 최저 기온 65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인구조사를 조기 마감하고 데이터 수집 규모를 축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AP통신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10일 인구조사 마감일을 앞당기고 데이터 수집 축소 방침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 지방법원의 한국계 루시고 판사는 지난달 24일 인구조사국이 센서스를 예정대로 10월 31일까지 계속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의 보고 시점을 내년 4월 말로 늦추라는 예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고 판사는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이 인구조사의 마감일을 9월 30일로 한 달 앞당기고 데이터 수집 규모도 축소하도록 인구조사 계획의 수정을 명령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권단체들과 LA, 시카고 등 일부 도시들은 인구조사 일정이 단축되면 소수인종이 조사에서 누락돼 이들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이 줄고 연방의회 의석수 배정에서도 불리해질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센서스 일정 단축이 불법 이민자들을 인구조사 결과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도 결정문에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유일한 연방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요로는 인구조사국이 편의를 위해 정확성을 희생시켰고 부정확한 센서스에서 파생하는 피해는 피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한 용인될 수도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법원 결정은 인구조사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조사 결과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조치라면서 간략하고 이유도 제시되지 않은 명령은 대법원이 긴급 신청에 따라 판단할 때 보이는 전형적 특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실수령액이 내년에는 1.3% 늘어납니다. LA시의회가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휴가 시행을 내년 1월 17일까지 보류하고 공무원들에게 할당된 강제 휴가 일시도 단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소셜시큐리티 연금 실수령액이 1.3%가 늘어납니다. 1.3%가 인상되면 소셜시큐리티 수혜자들은 내년 평균 한 달에 $20 정도 연금 실수령액이 늘어나 1인당 월 연금 수령액이 $1,543가 되고 부부의 경우 월 $33가 늘어난 $2,596를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노년층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 인상은 어느 해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65세 이상 노년층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았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나타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도가 노년층들 사이에서 거의 동률에 가깝거나 오히려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소셜 시큐리티 수혜를 삭감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으나 최근 들어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의 근간이 되는 급여세 징수 동결을 추진하면서 엇갈린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내년 메디케어 보험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큰 폭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LA시 의회가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휴가 시행을 내년 1월 17일까지 보류하고 공무원들에게 할당된 강제휴가 일시도 단축하기로 13일 의결했습니다. 앞서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시 공무원들의 강제휴가 시행을 연기하기로 공무원 노조와 협약을 맺었고 시의회는 13일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시의회는 앞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악화된 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달 LA 시내 15,000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 2주마다 하루씩 무급휴가를 보내기로 한 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강제휴가로 공무원들은 10% 봉급이 삭감됩니다. 낮은 모기지 이자율과 치솟는 주택 구입 수요로 내년에도 가주의 시장은 화랑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주택 매물 부족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 매매율 성장폭이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주택 구매에 나서는 바이어들이 늘었지만 워낙 주택 시장의 매물이 딸리고 있어 주택 매매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주 부동산 협회가 내놓은 경제 전망에 따르면 내년에 기존 단독주택 매매율은 3.3% 인상폭을 보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가주 주택의 중간가는 내년에 64만 8,760달러로 1.3%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오늘 오전 LA 다운타운 상업용 건물 내의 원단업체에서 시작된 화재가 인근 유닛으로 번져서 피해가 컸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오전 4시 45분 800블럭 사우스 크로커 스트리트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4시간만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화재는 상업용 건물에 입주한 원단업체 RB 텍스타일에서 시작돼 업소 내 보관돼 있던 원단이 불쏘시개로 작용하면서 이웃 꽃집을 비롯한 인근 상점들의 불이 옮겨붙어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당국은 130여 명의 소방관을 포함한 무선 화재 진압 기계인 R3까지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됐습니다. 화재는 오늘 오전 8시 20분에 진압됐으며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이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국은 화재 원인을 수사 중입니다. 어젯밤 로스벨리츠의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당국은 어젯밤 10시 41분경 2300블럭 노스 호발트 블루버드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1에이커가 손실됐으며 건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가주민들에게 올 할로윈에 트릭 오 트릿을 삼가해달라고 오늘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자는 것으로 트릭 오 트릿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주 보건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주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권고 차원으로 트릭 오 트릿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주 보건국은 올 할로윈에는 캔디를 얻기 위해 가가호호 방문을 하지 말고 대신 할로윈 복장을 한 채 산책을 나가거나 커스텀 컨테스트와 펌킨 카빙 등의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이트 진로 아메리카가 현지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해 라스베가스 투어버스를 진로 광고로 랩핑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랩핑버스는 지난 9월부터 1년 4개월간 벨라지오 가든, 코스모폴리탄 등 주요 명소의 정류장을 돌며 24시간 운행됩니다. 랩핑버스는 진로를 홍보할 목적으로 화려한 색감의 자몽, 자두의 이슬을 앞세운 디자인으로 멀리서도 진로 소주가 한눈에 부각되도록 해 라스베가스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설레로 2018년 뉴욕에서는 10대의 랩핑버스를 운용해 브랜드 인지도와 제품 판매 상승에 효과를 이뤄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 회관 KYCC가 오는 15일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줌을 통해 대학 입시 준비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컬리지 나이트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인 학부모, 라틴계 학부모, 그리고 입시 준비생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입시생들과 학부모들 모두에 필요한 대입 정보를 공유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워크숍에는 대입 에세이 작성법과 전공 선택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는 대학 학자금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에 대한 정보, 그리고 대학 생활에서의 약물 남용 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인 학부모를 위한 한국어 워크숍 강사로는 더 캠페인 포 컬리지 어퍼튜니티에 근무 중인 헬렌 두시가 진행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대학 지원서와 에세이 작성법은 전 UCLA 스튜던트 어페어 오피서인 강나연 씨가 강사로 나와 강의합니다. 이번 행사는 무료이며 참가자에게는 $10의 상품권이 증정됩니다. 행사 사전 등록 링크는 bit.ly/collegenight.kycc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새맞이 대표 축제인 로즈 퍼레이드가 75년 만에 취소된 가운데 가을에 열리는 로즈 퍼레이드, 로즈 퀸 및 로즈 프린세스 선정 행사까지 취소됐습니다. 페사디나 로즈 퍼레이드 주최 측은 올해 로즈 퀸과 로즈 프린세스 선정 행사를 내년 가을로 1년 연기하고 올해 지원 자격이 있는 학생들은 자격이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132년 역사를 자랑하는 로즈 퍼레이드는 매년 1월 1일 페사디나에서 열리는 신년맞이 대축제로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퍼레이드 역사상 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42년에서 45년 동안 4번 중단된 이후 행사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5년간 병역 등의 문제로 한국 국적을 이탈한 미국 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적 포기자는 총 13만 3,4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 국적 이탈자는 총 14,481명으로 미국이 11,068명으로 76.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순이었습니다. 즉 여전히 병역 문제가 한인들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달 한국헌법재판소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크리스토퍼 멀베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헌법 불합치 선고를 내린 바 있어 개정법이 나온 이후인 2022년 10월부터는 국적 이탈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는 만 18세 3개월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을 오는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한편 5년 동안 국적 상실사 수는 총 11만 8,924명이었는데 이 중 47.8%로 절반에 가까운 5만 6,890명이 국적 상실 후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고 다음으로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이 꼭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는 바이든 후보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운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염에서 회복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경합주의 현장 유세로 추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으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정치 전문 웹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지난 12일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격차를 10%포인트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7일 5.8%포인트까지 격차가 좁혀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 사태 이후 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승부의 열쇠를 쥔 6개 경합주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 등 남부 3개주는 물론 미시간주 등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에서는 폭이 더 컸습니다. 이러다 보니 각종 분석기관이 내놓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 확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거 전문 매체 538은 86%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91%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경합주를 찾아 현장 유세로 지지율 회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if it's possible, an even greater and more important victory than we had just 4 years ago. 바이든 후보도 마지막 고삐를 죄는 차원에서 부동층 중도 표심과 트럼프 대통령에 실망한 공화당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There will be no blue states and red states with me. It's one America. I'll work with Democrats and Republicans. I'll work as hard for those who vote against me as those who voted for me.
CNN은 대선에서 첫 과학적 여론조사가 실시된 1936년 이후 현직 대통령에 도전한 어떤 후보보다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상 우위를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대선 때 대부분 여론조사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만큼 민주당과 바이든 캠프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현재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수가 4년 전 대선 때보다 7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뉴욕시의 한 흑인 교회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goal is to make sure that the community, not just congregants, but that the community has the access to be enfranchised, right? And so what that means is making sure that people who don't know if they're registered, making sure that they're getting registered so that they can vote. 이러한 선거 참여 운동에다 코로나19로 인한 당일 현장 투표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국에서는 사전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미국 선거 프로젝트의 분석 결과 현지 시각 12일 현재 약 1,040만 명의 유권자들이 조기 현장 투표나 우편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년 전인 2016년 10월 16일 기록했던 140만 명보다 7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미네소타,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버지니아, 위스콘신주 등은 사전투표가 2016년 전체 투표자 수의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 열풍 속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화당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사전투표용지 수거함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로스앤젤레스, 프레즈노, 오렌지 등 최소 3개 카운티의 교회나 총기 판매점 등에 사전투표 투표용지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It certainly was both distributed and promoted as a nonpartisan ballot collection box. And so it was our understanding that those were going direct to the LA County Registrar's Office, and it was an opportunity to serve our community.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선거당국과 사법당국은 불법이라며 오는 15일까지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Those official ballot drop boxes go through a number of steps that are required in the law and regulations for installation, for security, for placement. So having these unofficial ballot drop boxes that anybody can go to unmanned and not meeting all those requirements is just not appropriate. 로이터 통신은 재선 도전에 나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며 우편 투표를 공격해온 가운데 투표용지 수거함 논란이 향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 이틀째인 오늘 공화당은 적극적인 엄호를 한 반면 민주당은 송곳 검증에 나섰습니다. 이날 베럿 지명자는 논쟁적 법률 현안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 답변 대신 원론적 입장을 내놓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이념 성향과 사법 절차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며 정체성을 부각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베럿을 거들었습니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재앙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원한다고 운을 댔습니다. 이어 그는 베럿에게 만약 임명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심리 중인 오바마 케어 소송을 스스로 기피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베럿 지명자는 기피 자체는 법적인 문제라며 법령과 선례가 있다면서 추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라고 확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선거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피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규칙을 따를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베럿 지명자는 총기 소지 문제와 관련해 총기를 집에 갖고 있느냐는 그레이엄 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으며 그레이엄이 총을 갖고 있어도 사건을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스켈리아 대법관과 같은 사법 철학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는 내가 인준되면 스켈리아 대법관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베럿 대법관을 갖게 될 것이라며 독자적인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날 시작한 청문회는 13일과 14일 이틀간의 질의응답에 이어 15일 증인들의 증언 청취까지 나흘간 이어집니다.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출신 기독교인들이 반트럼프 광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약화하기 위해 구성된 공화 민주 양측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초당적 슈퍼팩이 TV 디지털 광고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 백인을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자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슈퍼팩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종교 고문이었던 마이클 웨어, 전 공화당 하원의원 톰 딜레이의 보좌관을 지냈던 오텀 밴데헤이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에 도움이 됐던 복음주의자와 카톨릭 유권자들의 특히 초점을 맞추면서 이를 발판으로 삼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매섭게 겨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첫 디지털 광고는 주요 경합주인 미시간과 펜실베니아에서 시작됩니다. 법원에 이딴 납세 자료 제출 판결에도 버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료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긴급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변호사에 의해 제출된 요청서를 통해 뉴욕 대배심의 소환장으로부터 그의 납세 기록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 맨하튼 지검장이 요구한 자신의 8년치 납세 기록 제출을 막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제2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일 맨해튼 지검에 자신의 납세 자료를 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법정 다툼은 작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작 중인 맨해튼 지검이 트럼프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 USA에 2011년 이후 대통령 개인과 트럼프 그룹의 8년치 납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형사소송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검찰 대배심 소환장을 거부했지만 1, 2심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7월 연방대법원도 트럼프 측 주장을 7대2로 기각했지만 하급심 재판 절차에서 다른 법적 이의를 트럼프 측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해 불씨를 살려뒀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심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1심과 항소법원 모두 트럼프의 주장을 전면 기각하면서 대법원 절차만 남은 셈이 됐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이날 긴급 요청은 소환장 집행 가능성을 뒷받침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앞선 판결에 대해 공식 상고하려는 트럼프의 의도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미시간 주지사 납치를 시도했던 미 극우 성향 무장단체들이 버지니아 주지사도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고 연방수사국 FBI가 밝혔습니다. 이 두 주의 주지사들 모두 코로나19 확산으로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해 우익단체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적이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극우 단체들의 납치 대상은 미시간 주지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버지니아 주지사였습니다. 미시간 주지사 납치 음모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에 대한 법원 심리에서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 리처드 트레스크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지난 6월 6일 기소된 남성들 가운데 일부가 극우 단체들의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미시간 버지니아 주지사 납치 문제가 논의됐다고 트레스크는 밝혔습니다. 두 주지사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4월 이후 봉쇄령을 내려 우익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미시간, 버지니아주 등을 겨냥해 해방하라는 시위를 부추기는 글을 트윗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뒤 복귀한 랄프 노던 버지니아 주지사는 FBI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I do want to emphasize that the First Lady and I are safe thanks to the measures taken by the Executive Protection Unit, which is staffed by an extensively trained team of Virginia State Police personnel and the Virginia Division of Capitol Police. 놀덤 주지사의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주지사의 심경을 대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폭력을 주장한다며 그만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가을철 재유행이 시작됐다는 보건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베일러 의과대학 국립열대의학대학원의 피터 호테즈 원장은 우리는 9월 초에 하루 신규 환자가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약 3만에서 3만 5천 명으로 내려갔다며 지금 우리는 하루 신규 환자가 약 5만 명까지 다시 올라갔어.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테즈 원장은 이것이 모두가 근심했던 가을, 겨울의 코로나19 급증이다.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특히 미 중서부의 북부의 주들, 즉 위스콘신, 몬태나, 다코타주 등이 심하게 타격을 입고 있고 하지만 곧 전국적으로 번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태주 원장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올 겨울이 코로나19 사태의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2만 4천여 명 수준까지 내려갔던 미국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환자는 이달 9일 5만 7,400여 명, 10일 5만 4,600여 명 등으로 크게 치솟았습니다. 또 CNN은 33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는 오늘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781만 7,863명 그리고 사망자 수를 21만 5,355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백신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KBS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5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5만 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8월 중순 이후 처음입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80만 명대. 이런 추세라면 이번 주 내로 800만 명을 넘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주는 30여 개 주. 이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와 뉴멕시코, 몬태나, 테네시, 버몬트 등 5개 주는 일주일 전에 비해 확진자 수가 50%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We have a baseline of infections now that vary between 40 and 50,000 per day. That's a bad place to be when you're going into the cooler weather of the fall and the colder weather of the winter. 이런 가운데 백신을 개발 중인 존슨앤존슨이 임상시험을 일시 중단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지원자 가운데 부작용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 한 회사에서도 시험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백신이 나오더라도 보급과 처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국 내에선 이번 가을과 겨울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또 한 번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혜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가는데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다,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공세입니다. 서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막상 국감장에서는 실체 규명이 어려운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두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이 지적됩니다. 청와대 인사가 관여됨으로 인해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한 또는 법규로 요구되는 것 이외에는 그런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한 양호 전 나라은행장이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를 만난 정황이 담긴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이현재 장관 지휘에 전화해서 내가 다음 주에 장관이 계시면 한 오후 시간에 찾아뵙고 싶다고 좀 약속 좀 잡아주자. 금감원에 로비를 했고 금감원도 VIP 대접까지 원장님도 들으셨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옵티머스 관련 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걸 약간 좀 조작되어 있는 문건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는 반면 민주당은 단순 금융사기로 보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3일 종합감사 때 옵티머스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펀드 사기를 넘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직접 수사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입니다. 펀드 사기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문건의 신빙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문건 작성자들은 금감원 조사 등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된 수사 상황에 비춰볼 때 로비 의혹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검찰 기류는 사뭇 다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 당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이후 수사팀 대폭 증원을 지시했습니다. 이미 검사 4명을 추가 파견하겠다고 법무부에 요청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대적인 추가 증원을 지시한 겁니다. 대검찰청은 보고 내용과 수사팀 증원이 직접 관련됐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와 관련한 발언을 극도로 아껴온 윤 총장의 지시는 정관계 인사들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지난 여름부터 로비 정황이 담긴 자료들을 확보했지만 최근에야 윤 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수사팀만으로는 의혹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윤 총장이 최종 책임자로서 직접 수사 진행 과정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처럼 사건을 직접 지휘할 순 없지만 이전보다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도 수사팀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특별수사팀 수준의 수사 조직이 꾸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지시로 옵티머스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수사가 여권 인사를 정조준할 경우 과거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또다시 맞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공소시효가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검찰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처리도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정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모두 3가지입니다.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인데 공소시효는 선거 뒤 6개월, 내일까지입니다. 이미 선거 캠프에서 관련 업무를 한 4명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8번이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정순 의원이 언제 출석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급기야 지난 5일 국회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현재로서는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본회의를 열기 위한 여야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맹공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려는 정 의원을 민주당이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는 되지 않고 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려는 정정순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민주당도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장이 난처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보다는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촉구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힘쓰고자 하는 바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출석해서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 없이 현역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조사를 하려면
자진 출석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본인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지역별 뉴딜 사업과 국가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도 당정, 청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이래 처음으로 17개 시도지사들이 청와대에 모였습니다. 당정청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기본 정신으로 지역 균형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되살리고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겠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입니다. 특히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이나 창의적인 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쏟겠다며 지자체를 독려했습니다. 6개 시도지사들이 나서 실제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뉴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단체장들의 정책 경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제주에서 유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권역별 발전이 가능한 그런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어야 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와 권역별 메가시티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는 나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역균형 뉴딜 구상이 신성장 동력에서 나아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할 묘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임상시험의 잇단 중단,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 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닷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57.71포인트, 0.55% 하락한 28,679.8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2.29포인트, 0.63% 내린 3,511.9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36포인트, 0.10% 하락한 11,863.9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임상시험이 속속 중단돼 위험 선호 심리가 후퇴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릴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시험이 안전우려로 중단된 사실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부양책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대선도 다가오고 있어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원유 수요 회복에 힘입어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 오른 40.2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1.9% 상승한 42.5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9월 하루 1,180만 배럴을 수입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8월보다 5.5%, 지난해 9월보다 17.5% 각각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에 따른 불투명한 수요 전망이 오름폭을 제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온스당 1,900달러 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8% 떨어진 1,894.6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달보다 0.2% 올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지만 오름폭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6월과 7월 각각 0.6%씩 오른 뒤 8월에는 0.4% 상승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3월에서 5월에는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4% 올라 미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를 밑돌았습니다. 중고 자동차, 트럭이 지난달 6.7% 올라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이 활발한 주식, 채권 거래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CNBC 방송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자산 규모 기준으로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3분기 순이익이 9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2.92달러로 시장정보업체 레피니트가 집계한 예상치 2.23달러를 훌쩍 넘어뛰었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은 299억 4천만 달러로 역시 시장 전망치보다 15억 달러 많았습니다. 소비자 부문 금융의 순이익이 9% 감소한 반면 트레이딩 부문 순이익이 21% 급증한 것이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채권 트레이딩 순이익은 46억 달러, 주식 트레이딩 순이익은 20억 달러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미국 3위 은행인 시티그룹은 3분기 순이익이 4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3분기 49억 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실적이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좋은 결과입니다. 지난 분기 시티그룹의 주당 순이익은 1.4달러로 레티프티 전망치 9.93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3분기 매출은 173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시티그룹도 JP모건 체이스와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부문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고 다소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부터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번 더위는 오는 금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 토요일에는 낮 기온 조금 내려가겠고 오는 일요일 누그러지기 시작해 다음 주 초에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1도, 밤 최저 기온 65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내일 낮 최고 91도, 밤 최저 63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0도, 63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4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아침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한낮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8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